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희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함지연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제, 메이커다오가 미국 국채 및 채권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소식 살펴보기 전에 먼저 메이커다오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메이커다오는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다이의 발행사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란 법정화폐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하거나 알고리즘을 활용해 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입니다. 다이와 같은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네. 보통 이제 과잉 담보, 오버 컬레터라이즈드 형태로 발행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자체가 그 담보가 되는 그 자산이 변동성이 높다 보니 담보물 가치 하락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메이커다오는 다른 발행사처럼 재단이 아닌 다오, 탈중앙화 자유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네. 올해 들어 이제 다오로의 전환을 마쳤고요. 이로 인해 이제 메이커 한국 대표라는 호칭 대신 대리인, 딜리게이트, 그 다음에 총괄이라는 호칭 대신 퍼실리테이터, 이 퍼실리테이터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워크숍 참가자들이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네. 네, 메이커다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발행하면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사용하는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 국채나 회사채를 5억 달러치나 사들인 것은 좀 의외인데 왜 사들인 것인가요? 메이커다오가 최근 이제 RWA, Real World Asset, 그것을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 메이커다오는 담보물에 이제 현실 세계 자산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통과시켰고 7월 실물 자산으로 그 가치를 지시하는 볼트를 출시했습니다. 네. 그 볼트 규모는 1억 달러에 상당하고요. 여기서 뭐 볼트는 일종의 이제 금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용자들이 이제 볼트의 가상자산을 예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1억 달러 상당의 볼트는 헌팅턴 밸리 은행과 이제 협업으로 출시가 된 것인데요. 헌팅턴 밸리 은행은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 볼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를 전통 금융기관에 이제 연결한 것이죠. 네. 메이커다오가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국 국채 및 회사채에도 5억 달러를 투자한 것입니다. 그중 80%인 4억 달러는 미국 단기 국채,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달러는 투자 적격 등급, 이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직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보고서나 주 정부 차원의 지침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위원 제프리 장과 예일대 교수 게리 고트는 이제 지난해 7월 와일드캣 스테이블 코인 길들이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나 중앙은행 지급 준비금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액면가를 1대1로 이제 보증하도록 강제하자는 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뉴욕주는 올해 6월 미국에서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미국주 혹은 연방이 공인한 예금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지급준비금을 보관해야 합니다. 그 지급준비금은 발행사의 자산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금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은 만기 3개월 이하의 미국 단기국채, 그 다음에 중기국채, 장기국채 등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통화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데 그 지급준비금에 국채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사실 국채가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통화 분류에도 보면은 이제 협의통화 M1이나 광의통화 M2가 아닌 그 L 광의 유동성에만 국채가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이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처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국채 유통량은 2007년 이후 33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지금 미국 국채나 채권을 많이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고 있고 방향 자체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유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정부 혹은 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려면 이제 네. 당연히 이제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유통하기 위한 가장 이제 그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이제 그 국채 금리를 보면은 지난달 11년 만에 이제 3.5%를 돌파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채권이 금리가 오르면 그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만큼 수요가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제가 엊그제 보니까 그 금리가 3.88%나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그 국채를 기반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끔 강제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영국은 올해 4월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방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및 분산원장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때 법률 규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기존 전자화폐 지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또한 유럽연합 EU는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미카에서 미국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당초 유럽연합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내 점유율이 75%에 달하는 데다 유로화의 통화 주권을 해칠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그 발행 중에 이제 그 달러 기반이 거의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화폐이기도 하고 사용하기에 편하잖아요. 네. 실제로 전송이나 결제나 상당히 지금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편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돈을 좀 풀고 싶은데 여기에 제반되는 어떤 부작용들을 스테이블 코인에서 많이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럼 스테이블 코인 중에 뭐가 가장 좀 많이 쓰이느냐 예,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테더라고 해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최근 들어서 USDC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안정적이라는 면이 좀 어필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USDC 발행사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가운데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USDC 지급준비금 100%가 현금 또는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어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클 자체도 그 회사 자체도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미국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 아까 뉴스에서 나왔듯이 이제 뉴욕 멜론 은행이 이제 수탁 업무를 취급한다고 나왔는데요. 네. 그 뉴욕 멜론 은행을 수탁사로 선정한 점도 USDC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USDC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를 토대로 발행이 되는 건 모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USDC처럼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USDC와 USDT처럼 법정화폐나 그런 안전자산의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미국 국채, 그다음에 회사채 등으로 구성돼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급준비금 수량만큼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소개한 다이처럼 네.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안전자산보다는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발행량보다 담보물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과 다이 담보 비율이 170%인 경우 1000다이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1,700 상당의 이더리움을 예치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담보물가의 수요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해 그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테라 스테이블 코인, UST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UST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그 담보물이 루나를 추가 공급하고 그만큼 UST를 소각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UST 디패깅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사실 그전에도 뉴트리노 달러나 아이언 등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실패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액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UST는 테라 사태로 상당히 이제 유명해졌고 더 이상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잘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USDC가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제도권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뜨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USDC의 어떤 시총 비율일까요? 비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USDC가 제도권에 가까워지면서 중앙 집중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토네이도 캐시 사태가 있습니다. 네. 올해 8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가상자산 믹서 토네이도 캐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믹서는 입금자와 출금자의 연결고리를 익명화해서 온체인상 트랜잭션 흐름을 끊는 방식으로 추정을 어렵게 하는 도구입니다. 네. 이 때문에 해외 자산 통제국이 토네이도 캐시가 자금 세탁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네. 문제는 서클이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지갑 주소들을 동결한 것입니다. 즉 토네이도 캐시 이용자는 USDC로 자금을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부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에 반발을 많이 했는데요. 이외에도 서클이 이더리움의 작업증명 하드포크, ETHW라는 코인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하드포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USDC의 시가총액은 460억 달러, 약 66조 원으로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개월 사이 100억 달러나 줄었는데요. USDT와 BUSD, 바이낸스 달러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소각된 USDC도 9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데요. 서클은 달러 상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USDC를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자가 이제 달러로 돌려달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USDC를 소각을 하고 이제 달러를 지급하는데요. 왜냐하면 달러와 USDC가 1대1로 대응이 되니까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이제 USDC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서클에 앞서 설명드린 중앙화된 결정들이 이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하시면서 USDC와 USDT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둘 다 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차이점도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급준비금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네. USDC는 앞서 말씀드렸듯 현금성 자산만 지급준비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달리 USDT는 어음이나 회사채 비중이 높습니다. 올해 6월 테더가 공개한 지급준비금 현황에 따르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단기예금, 상업어음 등의 비중이 79.62%, 디지털 토큰을 포함한 다른 투자 상품 비중이 8.36%, 담보대출 6.77%, 네. 회사채, 펀드, 귀금속 비중이 5.25%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예금보다 더 어음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음은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인데요. 네. 어음과 양도성 예금 증서 비중이 15.89%로 현금과 은행 예금 비중 10.25%보다 높습니다. 어음과 CD 둘 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보다는 약간은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품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또한 머니마켓 펀드 비중도 현금성 자산 중에서 12.88%에 달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USDT의 그나마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USDT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급준비금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측면이 있겠지만 또 기관에서는 마켓 뎁스 측면에서 USDT가 USDC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USDT와 USDC의 이 자산의 구성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옆에 퍼센테이지가 좀 없어서 이해는 직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USDC 같은 경우는 100% 가까이가 현금성 자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이 현금, 달러 현금 플러스 단기 국채,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의 미국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고, 네. USDT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 비율이 그거보다 한참 떨어지는데 그 현금성 자산의 구성 자체도 좀 USDC에 비해서는 약간 열악한 그런 네. 구성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 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그 바이낸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B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네. BUSD 같은 경우는 지금 USDT, USDC에 이어서 점유율 3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상승하는 추세고 또 최근에 바이낸스가 자사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USDC를 BUSD로 좀 바꾸는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BUSD의 그 점유율이 더 높아진 것인데요. 네. 바이낸스는 지난달 5일 USDC, USDT, TUSD에 대한 모든 그런 자산을 BUSD로 전환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현물, 그다음에 선물, 마진 거래도 중단을 했습니다. 네. 다 이제 BUSD로 써라 이런 그 조치인데요. 그렇죠. 그 결과 USDC의 이제 시가총액은 50억 달러 감소한 반면 네. BUSD의 시장 가치는 20억 달러 이상 이제 상승했습니다. 네.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유출된 USDC 수량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지난달 말 BUSD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 바이낸스에서 유출된 USDC 수량은 93%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네. 그럼 50억 달러치가 줄어들고 네. BUSD는 20억 달러치가 상승했으면 한 네. 30억 달러치는 에이, 난 바이낸스 안 쓰겠어 하고 딴 데로 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이 디지털 자산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수익에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닙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 이제 네. 단기 보유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장기 보유한 가상자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소위 단타로 투자 수익을 벌어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낼 전망입니다. 그 세율이 28%인데요. 네. 양도소득세 이제 28%를 내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좀 연기됐죠. 그렇죠.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습니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2022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2023년으로 미룬 데 이어 또 한 번 연기된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이 250만 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책정합니다. 금융소득세율은 14%인데 그것보다 더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제 밀리긴 했는데 네. 그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인 반면 가상자산 공제 한도는 250만 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또 과세가 2년 유예된 대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VASP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네, 거래가 발생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과세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 상원의회는 50달러 미만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지난 7월 패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과 키어스틴 시너미 민주당 상원 의원이 가상자산 조세 공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초당적 성격의 법안인 셈인데요. 올해 초 하원은 200달러 미만의 가상자산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네. 상원은 그 한도를 그보다 낮춘 것입니다.
비슷한 법안들도 또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신시안 루미스 상원 의원, 이제 공화당, 그다음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루미스 질리브랜드 법안은 $200 미만의 가상자산 소득까지는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할 의무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IRS는 가상자산을 자본소득 (캐피털 에셋으로) 간주하고 모든 거래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상자산 처분 시 이제 단기 자본소득으로 보고 자본소득세보다 높은 일반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과세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